자, 우리가 노동법 총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의의가 있겠죠. 노동법 총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걸 어떻게 물어봐 이거를. 나올 수가 없어요. 노동법의 총론에서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의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좀 이제 올드한 유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확률상 나온다면 연기 때도 강조드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냐면 여기서 노동 관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단협과 그 하위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이제 유리의 원칙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정도는 두 가지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남부 법원. 이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건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노동법의 기본적인 개념 다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봐야 되겠죠. 헌법상 노동기본권. 우리가 보시는 게 헌법 32조하고 헌법 33조 봅니다. 이것도 볼 게 좀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뭐 근기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근기법에 의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 논의할 때 헌법적 문제가 언급돼야 되니까 그거 좀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뭐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노동 3권의 제한이라든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기 넘어가면 다 제껴버려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뭐 나올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뭐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우리 특히 이제 연기 때는 기본 잡는 거고 1, 2, 3기가 진짜인데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우리 모의시험 본고하고 평소에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것만 잘 보셔도 된다. 그 안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5월 넘어가면 되게 불안해져요. 이게 막 이상한 거 나올까 봐 막 겁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사실 올해가 결론적으로는 뭐 했던 거 다 나왔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막판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막판 되니까 다른 강사들이 막 문제를 찍어주는데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3기 때. 그래갖고 딱 보면서 이걸 왜 하지?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을 건데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거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와, 그 1% 때문에 불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원망이 드네. 그거 이 나쁜 사람들. 아무튼 요거 이제 막판 되면 제끼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기 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근기법이 어쩌고 노조법이 어쩌고 그게 이제 메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노동법의 기본 개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제끼고 법원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의 법원 그러면 대충 흐름이 큰 흐름으로 뭐가 있었는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노동법의 법원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가만히 못 때리면 안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노동법의 법원. 예를 들어 약수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법원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가 개념이 무엇이냐 봐줘야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법원이라는 되게 형이상학적인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추상적 개념의 정의를 말 그대로 실제 쟁송 관계에서 법관이 재판할 때 판단 기준되는, 다시 말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법원으로 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법만 법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수험가에서 재판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적 구속력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거나 이건 계약이죠. 혹은 이 사람들이 합의한 적은 없는데 지켜야 되는 사회 규범이 있거나, 특히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법규범이죠. 법적 구속력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규범이 있거나 근기법 같은, 아니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견에 의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으면 다 법원인 거죠. 그러니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것들 원래는 법이 아니죠. 단협, 사업자는 뭐 계약이고 법은 아니잖아요. 객관적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구속력을 가지니까 이거는 법원이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법원의 종류가 나오죠. 뭐 한번 떠올려보면 뭐 있겠어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법,
그렇죠.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국제법규라든가 혹은 국회 비준 동의받는 뭐 조약 이런 것들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있죠.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내 규범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 뭐 줄여서 단협이 있고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회사 안의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사업장을 구성하는 노동관행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 관행 요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법 법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얘 하나 봐줘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 봐줘야 되는 게 법원 간의 충돌 경합이에요. 법원 간의 충돌 경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로마자 1, 2,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니면 로마자 1번에서 로마자 2번에서 뭐 개념에 대한 뭐 견해에 대립 써주고 3, 4 이래가지고 되고 혹은 이제 내가 이 경합 중에서 단협과 하위규범 간의 관계 충돌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로마자 다음에 따로 빼가지고 또 이렇게 강조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복잡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해하고 강조한 대로 기술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경합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 기본적으로 법 적용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충돌한다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반할 수 없으니까 위배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충돌한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기법의 위임을 받아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그거를 모법의 범위를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 규약이 있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 메인 취업규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근데 봤더니 메인 취업규칙하고 인사 규정하고 충돌되는 게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적용되는 거냐? 당연히 메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니까. 규약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 규약 그래가지고 하나를 두지만 노동조합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시행세칙 이런 거 별도로 정한다 했으면 그거는 이 규약의 위임을 받아서 따로 설정된 일종의 하위규범인 거죠. 이런 경우 충돌했다. 당연히 규약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실무상으로는 쓸 일이 많습니다. 시험에 안 나서 그렇지. 실무상은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한다. 특별법 우선이죠. 민법의 특별법, 근로기준법이죠. 그리고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고용계약과 근기법의 근로계약이 충돌한다. 당연히 근기법의 규정에 의하는 거고요. 근기법상 규정하고 선언법상 규정이 충돌한다. 근데 나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의 선언법을 따르는 거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옛날 거하고 지금 게 충돌한다. 그럼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새로 만든 게 옛날 거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는 형법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시엔 징역이 예를 들어서 5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후에 법 바뀌어가지고 3년을 줄여준 거지. 이런 경우 나중에 잡히면 이 피의자에게 범죄자에게 더 유리한 신법을 적용시켜줍니다. 행위시가 다르긴 한데 노동법에서 그런 거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취업규칙에는 이게 해고 사유였는데 사용자가 마음 바꿔먹어가지고 취업규칙을 개정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고는 심한 것 같으니까 정직으로 하자. 근데 행위시가 해고신 거죠. 예를 들어 해고했던 시점인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때 행위했지만 이게 더 유죄하니까 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까지는 우리가 시험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다만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로서 나오는 게 이제 유리의 원칙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건 노동관행하고 유리의 원칙 문제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리의 원칙에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유리의 원칙, 근기법하고 소위 말하는 자치기범들하고 충돌할 때 그러니까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얘네들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위법이지만 상위법보다 유리한 자치기법이 적용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노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렇죠? 그럼 쓸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근기법 15조를 써주잖아요. 추가로 쓸 수 있는 거 근기법 3조도 쓸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조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충돌한다. 근로계약이 하위규범이지만 당연히 유리의 원칙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해석상 당연한 거죠. 이것도 근거규정 근기법 97조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의외로 유리의 원칙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러고 답안을 쓰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문을 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단협하고 취업규칙이나 혹은 근로계약이 충돌할 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노조법 33조에서 미달, 미치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위반이란 말을 쓰니까 단협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근로계약도 결국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유리원칙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썰이 갈리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판례가 하나 형성되어 있죠. 뭐 직접적 판례는 아닙니다만 이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예. 그림 쉽죠? 이거 한번 그려놓고 이 두 개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판례 암기장 보겠습니다. 1페이지 가시죠. 1페이지 노동법의 법 1에서 관행의 법적 구속력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양가로 1번 줄친대가 있고 양가로 2번 줄친대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줄친대 읽어보시면 이거 뭐 여기서 볼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후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협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다. 이미 퇴사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한다. 그걸 따로 보통 실무상은 임금 협약이라고 따로 빼는데 임협이 원래대로면은 2017년도 임금 협약이 지금쯤 이미 합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심지어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2016년도 임금 협상을 지금도 하는 사업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합의 안 돼서 끌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임금 인상 그 비율이 예를 들어 5% 이런 식의 비율이 오늘 합의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월로 소급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한 11개월 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번 달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소급 적용? 안 되죠. 왜냐? 단협을 체결했으면 적용 범위는 우리 조합원들인데 그 사람은 지금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체결된 시점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된 이후에 이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들이나 근로자한테 확장되면은 뭐 비조원 되는 거니까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고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였냐면 관행적으로 퇴사한 사람들한테도 임금 차액과 뭐 평균임금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사한 사람들이 원래 우리한테 단협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동안 이렇게 해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관행에 의한 뭐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긴 한데 우리 법원이 인정 안 해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암기해줘야 되는 건 양가로 2번이죠. 노동관행이 언제 구속력이 인정되느냐.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업 내에서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노동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이 사업장 내에서 인정해주겠다. 판례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줘야 되죠. 예, 요거 양가로 2번 파트는 그래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좀 더 들어가면 뭐 많죠. 노동관행 그럼 뭐 있겠어요? 뭐 기본적인 개념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봐줘야 되고,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취업규칙적 지위냐, 아니면 계약적 지위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포맷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기해야 되는 건 판례에서 양가로 2번 그건 좀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리의 원칙 관련 판례가 추가 자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 자료 1페이지 첫 번째 판례 볼게요.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뭔가 불리해졌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놔줘야 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협약자 취원칙상 놔줘야 되는 거죠.
아주 단협을 체결했는데 뭔가 불리해졌다. 그럼 기존에 적용받던 게 단협이든 취업규칙이든 근로계약이든 간에 단협을 통해서 뭔가를 조화시켰다. 협약자치의 원칙 판례는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조합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나 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협약자치 원칙상 불리한 단협도 가능하다. 노조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건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단협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협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협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니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돼 있어요. 짧게 말씀드려보면 사례가 이런 거였죠. 기존에 유리한 취업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과반 노조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유리한 취업규칙 개정하려면 과반 노조가 동의해주면 되죠. 근기법 94조.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의 동의로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과반 노조니까 그냥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별도로 더 불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어차피 단협을 체결한 과반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해 주체라고 어차피 형식만 이렇게 취했을 뿐. 그런 판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을 배제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딱히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백선에서도 이게 유리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례, 불리한 내용의 단협이 적용되는 기존의 유리한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다. 이 안에는 그런 판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험가에서는 유리의 원칙 부정설로 정리를 하죠. 유리의 원칙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이때는 단협이 적용되는 거고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의 유리한 취업규칙의 배제 합의가 포함된 거니까 불리한 단협이 적용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어요. 오케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기감 또 해요. 꼼꼼하게.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판례 한 문장 다시 가시면 헌법상 노동기본권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봤던 거죠. 뭡니까? 이 근로의 권리라는 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일할 자리의 권리는 그냥 생존권적 기본권에 불과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생존권, 자유권 둘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리는 생존권, 환경은 자유권 이게 아니고 자리는 생존권, 환경은 생존 플러스 자유권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근기법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 보시게 되면 2페이지죠. 노동 3권의 법적 성격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 둘 다 있다 이런 거죠.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 띠는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3권도 결국 둘 다 있다. 요 틀로 보게 되면 외국인도 심지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기법은 물론이고 노조법상 근로자도 인정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그 근로의 권리나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을 막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이제 관계 법령상, 근기법상,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가지고서 판단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론상 보게 되면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있느냐 먼저 봐주고 할 수 있으니까 개별법상 이렇게 했더라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론상도 깔끔하긴 할 겁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대법원의 기본 입장, 일관되게 소위 단체 교섭권 중심설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소극적 단결권 되어 있는데요. 요즘 문제 트렌드가 소극적 단결권 인정 여부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유니온숍이 나올 텐데 유니온숍을 기술하실 때 이 판례는 초반부에 살짝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 3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에 그중에 단결권에 적극적 단결권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로서 소극적 단결권도 인정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같은 단결 강제는 위헌이에요. 소극적 단결권의 본질을 침해해버리니까 이거 위헌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래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단결권 범위 내에 소극적 단결권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 측면으로서의 내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결 강제를 이제 허용하도록 하는 적극적 단결권하고 개인의 소극적 의미로서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하고 헌법상 기본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헌재는 뭐라고 하냐면 생존권적 측면을 가진 단결권이 단순한 자유권에 불과한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그 조직 강제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들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피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로기준법 1조 목적 먼저 보겠습니다. 1조 목적. 총칙에서 목적 먼저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가 발전하는데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우리 목표로 목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면 국민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겠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종속관계. 종속관계에 있는 을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근기법이잖아요. 종속성이라는 거는 기본 전제일 수밖에 없겠다. 근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됐습니다. 2조 보시게 되면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랑 사용자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사용자. 한번 근로자 먼저 보죠. 사실 노동법의 영역에서 근로자 개념은 되게 많아요. 대개는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많이 차용해 가는데 예를 들어 근참법 이런 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에 있는 거 근참법상 근로자 개념도 근기법상 근로자 차용해 가죠. 되게 그렇긴 한데 별도로 이제 규정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평법 이런 거 별도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업용으로 봐야 되는 근로자 개념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하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하고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A급이죠. 기본적인 근로자 개념 다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뜬금없이 올드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다고 치자고요.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0초 드릴게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90년대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나왔다고 치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0년대) 스타일.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되게 좋아요. 네. 그 랩을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어울린다 하더라고. 근데 노래방 가면 저 랩밖에 안 해요. 근데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데 90년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유행하고는 좀 다르죠. 그 90년대 정박으로 빠박빡 쳐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쇼미더머니 나왔던 정상수 이런 분들 되게 좋아요. 빠박빡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가보시면 첫날부터 자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 그러면 법 규정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항상 뭘 강조드리냐면 법 규정 이후에 종속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 법리가 나오는데 그냥 나왔을 때 법 규정 빡 판례 빡 이런 거 말고 법 규정에서 판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잘 잡아보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좀 더 얘기해보면 근기법상 근로자나 근기법상 사용자에는 특이한 개념이 나오죠. 이게 뭔가요? 이중성, 중복성.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인 근기법에 의한 규제도 받으면서 보호도 받는 이중성 문제, 중복성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구체적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특수고용직, 예, 근기법상 근로자성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원 같은 경우에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럼 이런 건 쭉 쓰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문제가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법리를 기술하라 나오게 되면 이걸 메인으로 쓰시되, 물론 규정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이걸 메인으로 쓰시되 이거 다 각각이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얘들도 같이 사례로 언급해주면 아무래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유력한 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봐라. 이게 나올 확률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온다면 특고보다는 외국인이나 특히 임원 쪽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문구 암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내용은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키워드 이렇게 잡아보고요. 노조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문제가 밑도 끝도 없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다고 치자고요. 이것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뭐 법 규정이야 뭐 기본적으로 놔줘야 되겠죠. 법 규정 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해고 효력 다투는 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2조4호 라목단서 해고 효력 다투는 자.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하는 문제는 아닌데 전통적으로 매년 B급쯤은 잡히는 점이에요. 요즘은 잘 예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 좀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노동조합의 설립 심사 얘기할 때 그게 공무원 노조 사례였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해고 효력 다투는 자 문제가 근로자 아닌 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해석상 공무원 아닌 자 이렇게 봐버리죠. 혹시 그거는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추가로 볼 필요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판례 법리로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판례가 있고요. 하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판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고 판례고, 최근에 캐리 사례도 있죠. 특고 판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 판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 특고 판례죠. 요거 중요해요. 실업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B급 이상 계속 잡히는 것들이고요. 특고도 마찬가지죠. 특고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나온다면 특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실업자도 뭐 전통적으로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특히 좀 보셔야 됩니다. 맞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암기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돼 있어요. 첫 번째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읽어보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내가 뭔가 노무를 제공했는데 이 제공된 노무의 종속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근기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노동이 있을 수가 있고 종속노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독립적 노동이라면 위임이나 도급이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위임, 도급 외에 민법으로 얘기하면 고용계약, 근기법으로 얘기하면 근로계약, 이거는 종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 때도 일기 때도 할 건데 막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위임, 도급, 고용해가지고 이대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업무 수정의 독자성이 있는지 해가지고 뭐 XX 동그라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넘어가세요. 아무튼 위임과 도급과 고용에서 위임과 도급과 달리, 위임 내지 도급과 달리 고용계약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종속성이죠. 업무 수행 과정에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용관계는 종속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종속성은 당연히 도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한 노동이라는 건 독립노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노동이라는 건 독립노동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법에,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해석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내치상시의 슬픈 이야기,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페이지 가시면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볼게요. 임원. 외관상 임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근기법에 왜 보호를 받느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임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입니다. 종속성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이 막 임원을 징계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징계권은 없어요. 왜냐? 대등한 위임계약 관계니까 이거는 종속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임원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에요. 특히 상법에 보게 되면 예컨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나 감사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에 감사 같은 거는 애초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 아빠 막 올려놓고 자기 뭐 누나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빠나 누나가 이 사람이 사업할 때 와가지고 뭐 신경 쓰겠냐고요. 출근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외관상 임원지를 잡아놨는데 실질을 봤더니 종속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할 때 2명이면 돼요.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5명인가? 뭐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노무법인은 2명이면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개업을 하고 싶어. 근데 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법인세도 싸고 그러니까 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대 22%잖아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법인세도 싸고 그러니까 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명이 필요하죠. 내가 1명을 데리고 와서 야 내가 너 고용할 건데 그냥 우리 같이 등기하자. 법인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얘한테 지시 지휘하면서 월급 주고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같이 구성원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은 근로자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양가로 1번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등기 절차 따로 없이 뭐 그냥 서류상으로만 뭐 이렇게 별도 절차 없이 그냥 직함만 형식적으로 받은 경우 이거 임원 아니니까 상법상 뭐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죠? 두 번째 양가로 2번 임원은 기본적으로 사무처리 위임받고 있는 거다. 입니다. 위임계약이니까 이 사람이 대가로 받는 거 보수 임금이 아니죠. 이거는 위임계약 하에서의 이제 보수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임금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심지어 이제 막 퇴직금 같은 게 규정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에서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아는 그 퇴직금이 아닌 거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그 퇴직금이 아니고 얘네들의 위임계약 내에서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임금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같은 경우에 양가로 3번 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할지라도 지위 자체가 그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출근 업무 있으면서 지휘감도 받아왔다. 그럼 근로자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따로 뭐 문구 암기할 거 없겠죠. 그 밑에 있는 판례가 비슷한 맥락인데요. 줄치인데 두 줄 쳐져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지 여부 판단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됐든 안 됐든 실질을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문구를 따로 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 문제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문제가 나왔는데 임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상법상 등기는 안 돼 있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치자고요. 결국 얘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치상시의 슬픈 이야기. 그걸로 풀면 되는 거고 대신에 판례를 쓸 때 방금 봤던 내용들 문구 외울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이해한 대로 좀 더 임원의 경우 그러면서 우리 판례는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종속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로 몇 줄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외국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얘는 선결로 털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의 권리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문제까지 같이 앞에 얹어줄 수 있는 거고요. 특고 같은 경우도 특고라 그래가지고 뭐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별도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얘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특고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임 같기도 하고 도급 같기도 하고 특히 좀 도급스럽죠. 도급 같기도 하고 고용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이런 분들이에요. 일하는 분들은 고용이라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도급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유사 근로자니 간주 근로자니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서 따로 이제 보호 내용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법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O 아니면 X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도급 근로자 특고 같은 경우에 도급 근로자로 봐가지고 X로 잡아버리고 대신에 산재법에 의해서 산재보험만 임의가입이 가능하게 그렇게 좀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제를 보더라도 임준일 교수님 기본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 교수님은 이 판례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도급 근로자 특고들 파트에서 요 판례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얘들이니까. 예를 들어 일반 회사의 직원들 가지고서 사용자가 너 직원 아니야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보통 이 판례가 문제가 되는 게 다 이 특고들 때니까 임 교수님은 아예 편제 자체를 그 판례 기술을 여기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수험서에서는 이제 법규정 깔고 요거 바로 이어주면서 특고는 따로 좀 빼긴 뺍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죠. 그렇죠? 근기법상 근로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이제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좀 암기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한 5줄 이상 쓸 수 있게 이것도 좀 암기를 하긴 하셔야 될 겁니다. 기본 내용 그런 거죠. 출입국 관리법하고 취지가 다르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구조를 하더라도 근기법에 의한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면 헌재 얘기를 해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이 되니까 관계법령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거고 그와 별개로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 근기법상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사용자 입장에서 위법한 근로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하는 건 가능하죠. 이런 거 가지고서 뭐 2, 3주 일항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 입장, 헌재 입장하고 섞이지 않게 잘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이런 거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헌재 따로, 대법원 따로입니다. 나오게 되면 답안에다 그거를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보시죠. 이거는 노조법 1조 잠깐 펴볼게요. 노조법 1조. 목적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조 목적 보겠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그렇죠? 노동 3권을 구체화시켜주는 거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본적으로 너네 3권 보장해줄게. 단체 만들어가지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을 해라. 그렇죠? 도모하고 그 다음에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산업평화의 유지, 싸우지 마라 이런 거죠. 너네가 안 싸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대표적인 게 조정제도 이런 것들 안 싸우게 도와줄게.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성장이라는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사이즈를 확대해가지고 낙수효과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케인주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임금을 높여줘가지고 근로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내수가 돌게 되면 그게 경제성장에 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균형 있는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 집단이 근로조건이 유지 개선되는 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니꺼 내라. 뭐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게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양법률의 취지를 우리 대법원이 얘기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실업자 판례 나오는 건데 근기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하고 노조법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까지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기본적인 규정상 취지 자체가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고 얘네들은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것까지냐 이걸 가지고 범위를 판단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는 외관상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근로자란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외관상 이름이 같아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는 썰이 있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계에서는 거의 다르다 이렇게 아예 봐버리죠. 판례도 사실상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가 다르고 그러니까 규정도 다르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을 뿐 근기노조법이 기본 정의 내용이 다른데 아예 법에 소위 말하는 물리적 문헌적 해석 당연히 해석도 다르게 해야죠. 규정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2조 1호 보시면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근기법에서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범위다 보니까 종속성이 있냐 없냐 있으면 근로자 없으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건데 또 규정만 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을 안 하면 근로자가 아닌 거지. 근데 여기는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의존을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기법보단 규정만 보더라도 보호 범위가 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기법은 내가 받는 게 임금이어야만 해요. 이게 내가 받는 게 임금이라는 건 결국 종속관계 하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임금으로 한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명백한 종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기법보단 넓을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특고가 하나 문제가 되고 실업자가 하나 문제가 되는데 특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의 규정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이걸 가지고 특고를 규정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도급인지 고용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입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실업자한테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생활하는 자죠. 그러니까 근기법처럼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자 이 말을 쓰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답안을 쓸 때도 예를 들어 문제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러면 뭐 다 써야 되겠지. 그렇죠? 뭐 추가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죠. 플러스로 외국인 문제, 뭐 최근 판례가 있다 보니까 뭐 근데 따로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게 있고요.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기술하시오. 나한테 치자고요. 실업자. 그러면 얘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써주면 되겠지. 사실은 실업자를 쓰려면은 얘도 쓸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2조 4월 암목 단서와의 조화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도 쓰긴 써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메인으로는 얘 쓰고 얘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실업자를 쓸 때 법규정을 쓸 때 어느 쪽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되겠어요? 생활하는 자 그쪽을 좀 강조해 써야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지에 대해서 논하라. 판례 법리를 논하라. 나도 치자고요. 그럼 메인 들어가줘야 되는 게 법규정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례 들어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규정 쓸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그쪽을 좀 주목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답안 기술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깔아놓고서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장 5페이지 볼게요. 노조법상 근로자. 첫 번째,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이거 암기해야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서 일단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노조법 2조 1호 법규정에 의하면 실업자도 근로자예요. 3권에 의한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로 봐야 되겠지. 근데 왜 논쟁이 되는 건가요? 2조 4호 암목 단서 때문이죠. 2조 4호 암목에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 단서를 통해서 해고된 자는 원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군호 구제 시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중노의 재심 판정시까지 예외적으로 근로자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원래는 아닌데 그런 문제를 좀 규정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조 1호에서의 근로자 개념하고 2조 4호 암목 단서의 규정이 충돌되는 거죠. 2조 1호만 보면 실업자도 근로자인데 2조 4호 암목 단서를 보면 실업자는 원래는 근로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규정상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실업자도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2조 1호 가지고 막 밀고 갈 거고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못 받는 거다. 이래 보는 사람들은 2조 4호 암목 단서를 막 지고 가겠죠.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판례 입장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까 목적 봤었죠. 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 공급자들 사이에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 공급자들한테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노무 공급자. 셋 중 하나겠죠. 내가 노무를 공급하고 있다. 돈을 받으면서. 첫 번째, 위임이거나. 두 번째, 도급이거나. 세 번째, 고용이거나. 그리고 뭔가 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3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측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는 근로자의 개념도 상이하게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입법 목적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 맞죠? 입법 목적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 하는 거죠. 일단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반대쪽에 뭐라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2조 4호 라목 단체는 뭐냐 이 나쁜 놈들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다르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조 4호 라목 단서 규정은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업 노조는 종속성이 필요 없다. 근데 기업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의 종속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있다고 치자고요. 걔네가 뭐 초기업 노조 지부긴 한데 그냥 현대차 노동조합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현대차에 나는 입사하고 싶으니까 노조에 가입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기업 구성원들을 전제로 노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두 개는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2조 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다. 초기업 노조는 해고돼도 그냥 노조법상 근로자니까 조합원인 거고 기업별 노조는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보호해 주려고 2조 4호 라목 단서 규정이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합니까?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근로자다. 대신 얘네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실업자 이런 사람들 실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 초기업 노조만 가입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실업자나 구직 중인자나 해고자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결국 근로자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충돌되는 지점들을 우리 판례가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노조법 2조 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기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특수고용제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최근 판례죠. 2014년 판례. 다만 이 판례는 이제 판례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좀 출제하기가 사실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논점이긴 해요. 아무튼 이거 한번 봐보죠.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막 썰들이 있다가 학계에서는 이제 다르다로 보통 정리가 돼가고 있었는데 판례가 그거를 제대로 안 받아주고 있다가 2004년도에 이 판례가 그 서울 여성노조 판례가 빵 터지면서 드디어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다름을 우리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뭘 그때 제시했나요? 결국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3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실업자 이런 사람들 포함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고용직도 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기준을 이원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제시하나요? 사용종속관계란 말을 쓰죠. 사용종속관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례 안가로 2번 줄친데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근기법에서는 종속관계를 얘기하고 노조법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섞어서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노무계약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이 있는지 노무의 성질과 내용이 어떤지 이런 것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종속성 판단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뭐 거의 적용을 시켜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 여성노조 판례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조속 관계란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례에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캐디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질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였냐면 근기법상은 문제가 안 됐고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판례는 사용도속 관계를 이야기했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은 그대로 쭉 이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인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것도 견해 드립이 있는데요. 보통 평가하는 게 그 당시 판례가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관계가 노조법상 지위만 문제가 되었으니까 인정된 거지. 그렇죠? 근기법상 지위도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얘도 인정됐을 거다 그때. 이렇게 보는 평가가 다수 평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딱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저 캐진대 근로자인가요? 물어보면 아닌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확률상 아닐 확률이 매우 높지만 맞을 수도 있다고. 골프장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학원마다 예를 들어서 학원마다 다 이게 다르고 뭐 고시학원 강사 그러면 듣자마자 에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아니죠.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고시학원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월급제고 막 강의 시수에 관계없이 막 월급제고 학원이 하라는 강의 막 다 해야 되고 특강 같은 거 시키는데 싫다고 그러면 막 징계하고 막 예를 들어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근로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특고라고 인정되었던 뭐 레미콘, 캐디 뭐 이런 사람들도 인정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판례와 그 판례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의 논점들만 문제된 케이스들이 몇 건 있었는데 이것처럼 근기 노조가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근기는 부인되는데 노조는 인정된 케이스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고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근기와 노조가 다르다 기준이. 요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니까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이제 이 고등법원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썰이 갈리기는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문단. 원심은 돼 있죠. 고등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깔아봅시다. 자, 보면 그 하급심판 그 원심이 제시한 기준인데 임금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업무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독립 사업자성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임금 종속성이라는 표현은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좀 경제적 종속성을 판단하는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 내가 받는 게 임금이다. 이 말은 즉슨 종속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임금이니까. 내가 뭔가 돈을 받는데 이게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뭐 위임이나 도급이겠지. 근데 내가 받는 게 임금이라는 얘기는 이미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임금이란 얘기는 이미 업무적으로도 종속이 돼 있고 독립사업자성도 매우 낮다는 얘기죠. 이게 임금이란 얘기는.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얘보다는 얘네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일단 독립사업자성이 매우 낮으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 보통 특고로서 인정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영업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 본인이. 출퇴근 이런 거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오늘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셨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을 하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없고 뭐 일부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본적으로 계약 따올 그거를 대상자를 막 스케줄 잡아주고 미팅 잡아주면서 가서 따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2시에 어디, 4시에 어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독립사업자성이 거의 없지. 왜냐?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질을 봤더니 독립사업자성이 매우 낮고 업무 종속성이 엄청 심하다. 그러면 거의 내가 받는 것도 임금이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더라 정도만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얘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 했냐면 내려가시면 설령 원심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인적 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 종속성을 더 중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원심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얘네가 근기는 안 되지만 노조는 돼. 결론은 그대로 갔는데 이 노조가 된다는 논거를 그대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원심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기네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건지 평가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사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오늘 특강에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사용자 들어가죠.